첫 번째 세션은요, 초연결 시대 게임 체인저 넥스트 G를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차세대 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과 결합해 단순 IT 분야가 아닌 모빌리티, 헬스케어,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넥스트G 기술을 활용한 첨단 산업의 확장성을 함께 확인하고요. 초연결 시대 차세대 통신의 역할을 전망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장경희 6G 포럼 집행위원장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류타키 SK텔레콤 ICT 인프라 기술 담당, 이주호 삼성전자 삼성 리서치 펠로우, 윤영우 LG전자 CNM 표준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남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가전략기술특허 지원단 차세대 통신 분야 전담관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장경희 위원장님과 또 연사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경희 위원장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올해의 스트롱 코리아 포럼 아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이 스트롱 코리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인 우리 초연결 시대 게임 체인저 넥스트 G에 대한 우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션 1 좌장을 맡은 6G 포럼 집행위원장 장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G전자 CNM 표준연구소의 윤영우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윤상무님께서 발표하실 제목은 LG's View on 6G Vision and Technology가 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전자의 윤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LG전자에서 3GPP 표준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의 6G 비전과 테크놀로지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시간 관계상 저희의 비전과 요구사항,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기술 개발하는 R&D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펜딕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어펜딕스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G의 비전과 케이퍼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ITR에서 6G에 대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6G에 대한 비전을 만들면서 유스지 시나리오를 정의를 했는데 기존에 5G에서 생각했던 세 가지의 유스지 시나리오, 보통 Enhanced Mobile Broadband,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이라는 세 가지 축의 유스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꼭지점이 생기고, 그 이외에 6G에서 새롭게 좀 생각하게 되는 유스 케이스가 AI와 통신의 융합, 그리고 센싱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 그렇게 세 가지의 새로운 유스 케이스들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6G의 유스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헥사곤 다이어그램이라는 육각형의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육각형 다이어그램에서 정의된 6G의 유스지 시나리오들을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어떤 KPI를 가져야 하는지도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5G에서 정의되어 있는 9개의 메인 케이퍼빌리티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센싱이라든지 AI와의 융합 같은 것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6개의 다른 케이퍼빌리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KPI 값을 가져야 하고 어떤 성능 요구사항을 가져야 할지는 앞으로 표준 논의가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표준화 타임라인은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앞에 연사분들께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3GPP에서는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스터디 아이템을 진행을 해서 2029년경
3GPP에서 6G의 초기 표준을 발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30년경에 좀 상용화된 제품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은 ITU-R의 타임라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6G 비전과 케이퍼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한 2020년대 초쯤에 모바일 handset 비즈니스에서 철수를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지금 주력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디스플레이 프로덕트라든지 혹은 전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5G 특화망이라든지 로봇 사업 등에 있어서 6G가 모바일 연결성의 주체로서 굉장히 시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회사는 23년 7월에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컴퍼니라는 비전을 발표를 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 혁신을 제공하겠다라는 비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발맞춰서 6G 통신을 이용해서도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뭐 모빌리티 환경 그리고 버추얼 환경 등 모든 환경에서 심리스한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객 가치 혁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력 사업과 미래 사업과 연계하여 저희는 6G의 기술 카테고리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퍼 이머시브 메타버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인더스트리얼 IoT 솔루션이 되겠고 세 번째가 퓨처 모빌리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퍼 이머시브 메타버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저희 LG전자는 디스플레이 프로덕트 쪽에 굉장히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6G 시대에서는 뭐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AR이라든지 XR, AR이라든지 VR과 같은 것들이 보다 더 발전해서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것들이 포함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환경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디지털 트윈과 같은 초실감 미디어 기술들이 발전이 되게 되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위화감 없이 통합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단순한 디스플레이 프로덕트 타입이 아닌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프로덕트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뭐 단순한 2D 비디오 스트리밍을 넘어서서 3D 볼루메트릭한 비디오 트랜스미션이라든지 혹은 홀로그램 트랜스포테이션,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양한 초실감 멀티미디어들이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포츠 현장, 교육 현장, 의료 현장, 산업 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저희는 이 하이퍼 이머시브 메타버스를 위해서 6G 테크니컬 이네이블러로서 하이퍼 이머시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정의를 하고 이 키워드에 맞춰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IoT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모바일 핸드셋 비즈니스에서 철수는 했지만 지금 저희는 5G 특화망 솔루션 사업, 특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있고요.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지금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 사업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IoT 솔루션과 로봇 사업에서도 6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공장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로봇이라든지 머시너리들 그리고 다양한 홈 어플라이언스 기기들이 전부 AI 기능을 탑재하고 이런 AI 기능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6G 통신을 매개로 해서 연결된 AI의 연합학습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퓨처 모빌리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퓨처 모빌리티 솔루션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 VS 본부 쪽에서 뭐 텔레매틱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의 마켓쉐어를 굉장히 높은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6G 시대에서는 단순히 자동차 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어리얼 모빌리티, 뭐 UAM이라든지 UAV 같은 에어리얼 모빌리티로 확장하려는 기회를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에어리얼 3D 커버리지 서포트를 잘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기술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6G의 테크니컬 이네이블러로서 에어리얼 3D 커버리지 서포트를 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LG전자는 하이퍼 이머시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커넥티드 AI, 로봇 에브리웨어, 에어리얼 3D 커버리지 서포트라는 이 세 가지의 테크니컬 이네이블러를 정의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세 가지 그 기술 드라이버들이 좀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TUR에서 정의하고 있는 6G 유스 케이스와 굉장히 잘 얼라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세컨드 컬럼 쪽에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이미 이런 6G 테크니컬 드라이버들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5G 어드밴스드 표준화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6G에서 더욱 발전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기술들은 현재 5G 어드밴스드에서 6G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6G 브릿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6G의 주파수인데요. 주파수에 대해서는 앞에 연사분들께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4기가대, 6기가에서 8기가대, 그리고 14기가대 이런 형태의 주파수들이 현재 WRC23에서 6G 후보 주파수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27년에 최종 주파수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고려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주파수 대역들이 기존의 인컴번트 서비스들과 코익스턴스가 있는 주파수 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존 연구를 잘 진행을 하고 어떻게 다른 서비스들과 잘 공존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게 6G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전에 이미 저희는 TV 화이트스페이스라든지 혹은 라이트리 쉐어드 액세스 스킴이라든지 코그니티브 라디오 스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존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G에서는 그런 그 공존 연구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6G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유타키 담당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5G와 6G의 제너레이션 믹스를 잘 서포트를 하면서 5G에서 6G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G의 라디오 노드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특히 사이트 측면에서 재활용하는 것이 6G의 초기 디플로이먼트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테크니컬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6G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5G의 주파수 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5G가 3.5기가대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6G에서는 6기가 이상 대역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사이트 리유저빌리티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버리지를 익스텐션 시키는 기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패스로스라고 불리는 경로 손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로 손실을 극복하면서 사이트를 재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커버리지 익스텐션 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키텍처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탠드얼론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스탠드얼론 모드는 아시다시피 5G에서는 난 스탠드얼론 모드가 먼저 표준이 진행이 되고 스탠드얼론 모드가 나중에 표준이 됐기 때문에 스탠드얼론 모드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6G에서는 스탠드얼론 동작이 베이스라인 동작이 되고 난 스탠드얼론 모드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준이 만들어지고 상용화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러한 스탠드얼론 모드의 중요성은 버티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잘 활성화시킨다든지 혹은 6G를 통한 보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6G 라디오 디자인 타겟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너릭하게 퍼포먼스 요구사항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여전히 6G에서는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파수 플랜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모바일 오퍼레이터가 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현재 한 400MHz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400M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퍼 이머시브 멀티미디어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굉장히 고차원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고차원의 4K 퀄이라든지 16K 퀄과 같은 극단적으로 높은 차원의 변조 기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듀플렉스 기법, 풀 듀플렉스 기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익스트림 마이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멀티 유저 멀티플렉싱 게인, 마이모 게인 같은 것들을 얻는다든지, 이런 어프로치 같은 것들이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라디오 커버리지를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커버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줄어든 커버리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익스트림 마이머 같이 안테나 엘리멘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뭐 빔포밍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게인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어프로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뭐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같은 RIS 같은 기술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AI와 통신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한 요구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5G 어드밴스드에서 통신 성능이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나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가 활용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I4C, AI4Net, 이런 것들이 많이 표준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6G에서는 AI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활용되는, 그래서 Communication for AI 혹은 Net for AI 같은 그런 개념들도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AI를 가지고 연결돼서 뭔가 새로운 연합학습이라든지 분산학습, 그리고 스플릿 인퍼런스와 같은 기능들을 6G가 잘 서포트가 할 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측면에서는 센싱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융합시키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에어리얼 모빌리티를 잘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그리고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요구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테크니컬 이네이블러들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라디오 테크놀로지 측면과 네트워크 아키텍처 솔루션 측면에서 스펙트럼 유틸라이즈를 더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높이는 방법, 커버리지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굉장히 플렉서블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기법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연사들이 말씀하셨던 시큐리티 측면에서 뭐 포스트 퀀텀 크립토러라든지 동형 암호화,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서 네트워크 에너지 세이빙을 잘 줄이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G전자는 2019년부터 유수의 국내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현재 6G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페스타라든지 글로벌 행사들을 주최를 하면서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6G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상무님 감사드립니다. 6G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LG전자는 근래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기술 분야, 그러니까 뭐 이 터미널을 포함한 뭐 하이퍼 이머시브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인더스트리얼 IoT 솔루션, 그리고 L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UAM을 포함한 퓨처 모빌리티 솔루션 등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예, 본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연사이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조남신 우리 전담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신 전담관께서는 6G 표준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지원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조남신 차세대 통신 분야의 전담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 및 차세대 통신 로드맵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여기서 표준 특허의 중요성이 나오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는 향후 먹거리를
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공급망, 국가 안보, 어떤 신산업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보시는 그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선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2대 기술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의 12대 기술 안에서 또 보게 되면은 50대 중점 기술을 갖다가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과기정통부 단독의 그 수행이 아니라 법무처에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대 기술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초격차 우리가 조금 가져가는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어떤 기반, 필수 기반 분야, 뭐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법무처를 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그 차원에서 전략기술 육성 체계 성립을 위해서 법령을 제정을 했고요. 육성법을 제정을 하고 또한 그거를 수행하시고 뒷받침하기 위한 그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크게 보게 되면은 국가 전략 기술이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산업계에서 보이는 첨단 산업법이 있다든가 또 의료 쪽에서 범의료 사업단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12대 그 육성 주체로서 특허 분야에서 육성 주체로서 저희 기관에서 제가 속해 있는 한국특허전략개발에서 그 신의에 의해 가지고 큰 주체를 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허청 산하 기관이지만 특허청하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가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자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하 기관 또는 공공 연구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잘 뒷받침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 올 1월에 그 제가 속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허 지원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12개 기술 분야별로 저는 차세대 통신을 맡고 있고 다른 11분이 또 있고 그 밑으로 분석위원들이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는 저희가 올해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허 기반의 어떤 그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주기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국가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차세대 통신 분야에 보게 되면은 여러 그 전문위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기술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꼭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표준 특허 선점 및 그 6G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자는 게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저도 하고 있지만 또한 표준 특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것에 앞서 가지고 어떤 표준 특허의 이해 및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표준 특허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표준 특허라는 것은 보게 되면은 표준 규격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으로 딱 적용이 되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표준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표준에 채택이 되는 기술들은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신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준 특허는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야 되는 톨게이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구현하게 되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특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특허라는 것은 보시면은 등록 특허에서 청구항에 표준 문서의 스펙이 읽혀야 되는 특허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담고 있을지라도 청구항에 그 표준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그 표준 특허를 표준 스펙에 맞춰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청구항 작성을 하고 또 출원 전략에 있어서도 표준화 프로세스 단계를 따라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사실 여기 계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SKT 같은 경우는 표준화에 참여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해드린 것들은 중소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쪽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표준이 사실은 WTO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표준 특허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WTO가 되면서 국제적 간에 어떤 표준을 맞춰야 되고 이것들을 가져가자는 게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신 표준이라는 게 어떤 휴대폰 단말에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통신 표준에서 또 한 카테고리로 그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분야가 커넥티드 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신 표준도 있지만 어떤 커넥티드 카에 적용된 표준들이 또한 그 로열티를 내고 앞으로 앞에서 다른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것들은 그 유저 케이스가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 표준은 단순히 통신 단말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타 분야에도 많이 이제 확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표준 특허가 그러면 얼마나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그 가치는 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표준 특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16년 7월 달에 특허청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 표준 특허는 한 약 45억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조금 좀 가장되게 뭐 일반 특허는 250만 원밖에 안 되다는데 이거는 좀 가장되게 좀 잘못 쓰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추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자료는 KDI에서 2022년에 한국특허청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그 표준 특허의 가치는 한 68억인 것 같다. 일반 특허는 한 2.5억인 것 같고, 그래서 대략 보게 되면 한 27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이거는 어떤 그 툴에 의한 게 아니라 조금 이런 전문가들의 설문에 의한 결과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특허들을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매긴 것보다는 이쪽에 속하는 분들의 설문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거다. 그만큼 어쨌든 간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특허업계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도 일반 특허보다는 표준 특허의 값어치를 20, 30배 정도 높게 보고 있다. 값어치를 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표준 현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앞에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10년마다 뭔가
1세대, 2세대 쭉 넘어갔습니다. 보게 되면은 1,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로 보게 되면은 항상 홀수가 시작이었고 짝수가 좀 성숙되지 않냐, 어떤 그 서비스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1, 2세계는 어떤 통화, 2, 3세대는 어떤 그 인터넷, 그 다음에 5세대, 6세대는 어떤 그 다른 이기종 산업의 확장 시기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저희 쪽 기관에서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얻어낸 결과인데, 사실 5G 쪽에 보게 되면은 그 물론 지금 여기 계신 LG, 삼성, 뭐 SKT도 많은 특허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퀄컴이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중국의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상당한 5G, 6G에 있어서는 특허를 가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그 추적을 해봤을 때는 5G 경우에는 상용화 7년 전이야 2010년 경부터 착수를 했고 6G는 지금 2030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지만 조금 중국이 조금 앞서 준비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2018년경부터 준비를 했었고 오늘 그 저기 과기정통부 그 장관님께서도 그 인사말에 말씀해 주실 때 시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30%의 비율을 갖고 싶은 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좀 관련된 특허들을 한 40% 점유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이 한 12%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특허 소송 관점에서 볼 때도 사실 표준 특허들이 통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런 특허 소송의 분쟁은 거의 통신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5G 관련된 표준 특허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용화 일정은 앞에서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그 보시는 것처럼 그냥 표준 특허 관련해 가지고 연구 개발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표준을 조금 하는 게 유망할까? 그렇죠. 남들은 뭘 하고 있지? 그거를 살피는 표준 특허 전략 맵을 갖다가 저희가 그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할 때 표준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작업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과기정통부랑 6G 이동통신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좀 힘을 실어야 될까 그런 작업 표준 특허 로드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저희가 좀 힘을 실어야 될 분야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그 앉아 계신 그 연사님들이 이제 대기업 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직도 좋고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는 꾸준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학 공공위원들에 대해서 좀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쪽에 있는 그런 박사급들 또 이제 그 외부에서 표준화 활동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있으시면서 그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쪽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6G에서도 5G 이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특허들이 표준 특허에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표준 특허를 저렇게 표준 특허의 가치를 액수로 산출한 거는 저는 오늘 제 입장에서 처음 봤는데 놀랍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연사 네 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본 행사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4 행사에 참석하고 몇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저명하신 연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셨다는 거. 두 번째, 천여 명을 훨씬 웃도는 이렇게 그 참석자들이 아주 뭐 여기가 메인홀이고요. 메인홀 말고도 바깥에 몇 그 서브홀들이 더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런 미디어로 지금 경청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세션 넘버 1이 첫 번째 세션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첫 번째 세션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점심 전 세션이라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점심시간 한 10분만 더 뺏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 네 분한테 제가 Q&A를 발표 순서 역순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G까지와 5G부터의 그 디자인 필라소피가 좀 다릅니다. 5G부터 전 세계 각 국가 대륙별로 국가 단위로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B2C 마켓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그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뭐 여러 가지 인터넷부터 시작 이런 용도뿐만 아니라 이종 산업, 소위 버티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각종 산업의 인프라로서 이동통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서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이 됩니다. 그죠? 5G에서 일단 그런 가능성을 많이 모든 나라들이 봤고요. 미국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마켓에 맡겨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직접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고 리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패널을 간단하게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 조난심 전담관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적인 표준 특허 선도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위를 지속하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이런 우위를 갖다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 6G에서는 어떻게 특허 표준 특허를 지원하는 전략, 물론 이제 각 그 벤더나 텔코의 이런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또 전담 기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삼성, LG가 이제 큰 포션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사실 그 표준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 참여자들의 어떤 고팅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고 그 대기업에서도 어떤 그 모든 거를 갖다 실험을 하고 또한 어떤 유저 케이스에 대한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조금 같이 상호 분담을 해가지고 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5G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케이스로 본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에서 이제 통신 표준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커넥티드 카에서 온 것처럼 또 다른 이제 지금 앞에서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유저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또 어떤 특이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든가 또 플랫폼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뭐 이제 뭐 얘기해 주기로는 AI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산업군 단위별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플랫폼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리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될 수 없으니 중견, 중소기업까지 힘을 합쳐서 그 표준 특허를 갖다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자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공략하는 건 어떠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LG전자의 우리 윤영우 상무님께 우리 이제 발표 자료에 보면 그 5G에서의 NSA, SA 같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든가 또는 그 5G 표준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특히 버티컬 쪽에 아주 그 정말 그 다양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타겟으로 한 아주 복잡한 표준이 되고 있고
사실 저는 그 중에 아직 5G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동안 상용화가 더 이제 더 진행되겠죠. 자, 정말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상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용화가 6G에서도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나 버티컬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든 면을 고려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떤 집중해서 컴팩트한 이런 표준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인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6G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유스 케이스들은 5G 유스 케이스를 넘어서서 굉장히 아까 전에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6가지의 유스 케이스들을 지원하도록 요구사항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런 모든 유스 케이스들을 한 번에 다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표준이 진화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미 5G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 초기 표준에서 그 6가지의 유스 케이스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표준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 약간 퀘스처너블 하고요. 특히 뭐 표준화의 타임라인이라든지 혹은 표준화의 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중해서 만들어야 할 유스 케이스들을 선정하고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먼저 표준화하는 것이 당연한 어프로치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우선순위 논의를 위해서는 뭐 마켓의 요구사항, 그리고 마켓의 어전시, 그리고 얼마나 그 기술들이 기술적으로 성숙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거고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표준을 먼저 발간을 하고 후에 추가적인 기술들이 점점 진화 표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단, 그 진화 표준을 만듦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뭐 5G 표준에서 경험을 했던 건데 5G 초기 표준에서 만들었던 기술들이 대부분 상용화가 되고 그 후 진화 표준에서 만들어졌던 기술들은 실제 상용화로 연결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드물었었습니다. 그래서 6G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6G 초기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느꼈던 뭐 그 오퍼레이터들의 페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어드레스할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버티컬 확산을 위해서도 뭐 버티컬 인더스트리와 굉장히 협력 채널을 공고하게 해서 실제 버티컬 인더스트리가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뭐고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표준을 만들어야 그게 실제 상용에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릴리 17의 레드캡이라는 저복잡도 단말이 5G에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초기 접속 쪽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실제로 구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6G 표준을 만들 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MMTC라는 유스 케이스가 초기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표준 6G 초기 표준을 만들 때부터 MMTC 유스 케이스를 고려해서 초기 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포워드 컴패터블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탠드얼론 쪽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6G 표준은 초기부터 스탠드얼론 모드를 동작할 수 있는 것이 베이스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가 버티컬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6G 스탠드얼론 모드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5G의 음성 서비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 스탠드얼론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스 오버 LTE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오버 LTE를 사용하는데 이게 6G가 상용이 되고 본격화가 되는 시기를 고려를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LTE 선셋, 그러니까 LTE를 시장에서 없애고 그 LTE 주파수를 재활용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만약에 6G 초기 표준이 보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여전히 LTE에 기대게 된다면 이 LTE 선셋의 시기가 점점 늦어질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6G는 초기 표준부터 스탠더얼론 모드를 지원을 해서 버티컬 인더스트리와 음성 서비스를 잘 지원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냥 포인트별로 아주 잘 짚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요즘 표준화 회의를 가보시면은요, 3GPP도 그렇고 ITU도 가보시면 3G, 4G를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표준에 있어서 주변이 아니고
아주 그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제주도에서 3GPP SA 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아주 표준화 이런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아주 뭐 LG전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한국의 여러 업체들이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주호 펠로우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5G가 B2C 그렇고 자 B2B에서 아주 맹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B2B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거기로부터 B2B 그 버티컬 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영업 수익들 모니타이제이션이 아주 그 예상한 만큼 이렇게 성장세를 못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5G 버티컬은 어떻게 성장할 것 같고 6G에서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좀 그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일단 그 버티컬 마켓과 통신 기술을 만난 게 사실 5G 처음입니다. 4G까지는 다 모바일 브로드밴드여서 B2C 용도로만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면 한 2년 쓰면 새로 사시죠, 대부분. 대부분 2년 정도 쓰면 새로 사고 뭐 길어도 뭐 한 3, 4년 쓰시면 이제 새로 사야 됩니다. 어쨌든 제품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표준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 5G 그렇게 했습니다. 5G에서도. 근데 이제 B2B 마켓을 보는 버티컬 쪽은 그냥 말하면 공장, 대표적인 공장입니다. 공장 쪽은 2년마다 바꾸질 않아요. 한번 깔면 10년 씁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사시면 한 10년 쓰시죠. 1년 쓰고 없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또 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각종 미터기들, 전력계라든가 가스 미터 같은 것들도 한번 설치하면 쭉 갑니다. 그거를 매년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 5G 표준의 발전한 흐름과 B2B 마켓의 미스매치는 이 양쪽이 생각하는 사이클이 달랐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PP는 표준을 매번 한 1년 반 정도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티컬 마켓에서는 도대체 어느 걸 가지고 쓰라는 거냐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어떤 배움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과연 버티컬 마켓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서 표준을 만들면 그쪽에서 그 표준을 실제로 적용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18개월마다 계속 표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버티컬 마켓 쪽의 표준은 한번 만들면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향후에 이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오늘 그 연단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두 6G 포럼의 회원사분들이고요. 특히나 의장사분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티컬 쪽은 시도를 해보면 어느 한쪽, 그러니까 서로 버티컬마다 디자인 필라소피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한쪽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다른 쪽에 그대로 최적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5G에서 못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6G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5G의 버티컬을 우리가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거기서 나온 솔루션으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6G 버티컬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KT 유타키 부사장님에게는 제가 플로어에서 질문이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사실 오늘 없으면 별도로 제가 드릴 그 추가적인 질문도 준비를 했는데 저기 괜한 걱정이었고요. 이 질문을 스크린에 제가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표시가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의 3사들 모두 요새 AI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K텔레콤이 통신 특화된 LLM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LLM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는데 그중에 통신 특화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런 질문이 지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정이 없던 상황이어서 좋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지난달에 사실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텔코 스페시픽 LLM, 텔코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은. 그래서 지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픈 AI GPT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그런 보명 모델로는 우리가 어떤
특화된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적용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이제 범용 모델로도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신 특화된 영역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객 센터에 고객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요금제를 추천해 드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통신 용어들과 그런 굉장히 통신 특화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그런 데이터와 DB를 가지고 텔코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셋으로 다시 트레이닝을 하는, 이렇게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범용 모델을 이런 파인 튜닝을 해서 통신에 최적화된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통신 특화된 LL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LLM 모델을 ADADX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오픈 AI에서는 GPT-4가 최근에 나왔죠. 그다음에 엔트로픽, GPT의 대항마로도 불리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 이런 세 가지 범용 모델을 가지고 통신 특화되게 별도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 기반으로 피드백을 줘서 강화 학습을 또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 영역을, 전문 지식을 가진 AI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고객 상담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데서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통망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파인 튜닝은 AI의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이런 범용 모델이 나오면 특화된 영역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최적화한다. 오픈 AI가 이런 모델들로 좋은 사례들로 하나로서도 저희들의 이런 텔코 스페시픽 LLM 사례를 언급을 최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는. 그래서 이런 게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약간 글로벌 얼라이언스도 저희가 GTAA라고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MWC도 어나운스를 했었던, 통신사들이 연합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공유하고 잘 학습시킨다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통신 특화된 LLM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얼라이언스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모시기 힘든 네 분 오늘 모셨고요. 강연 감사드립니다. 자, 이걸로 해서 첫 번째 세션 초연결 시대 게임 체인저 넥스트 G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초연결시대 차세대 통신의 역할과 또 기술적 특징 그리고 산업적 응용을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수고해주신 장경희 집행위원장님과 연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